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104차 통일학 포럼에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포스터나 여러 홍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 통일학 포럼의 주제는 북한의 경제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시기에 북한의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 이종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모시고 김정은 시기의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 시작하기 전에 그 이종민 그 연구위원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 옮기시기 이전에 저희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한 반년 정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런 그 행사나 환경이 굉장히 좀 신속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엔 또 여러 가지 북한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또 북한을 넘어서서 다양한 그 경제 관련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최근에 또 흥미롭게 읽었던 그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북한 그 여성들의 멘탈 헬스,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페이퍼가 저희 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에이시안 저널 오브 피스 빌딩이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그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참가자분들 계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북한 그 수출입 단가지수 추정과 같은 북한이 굉장히 그 닫혀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북한의 그런 경제 상황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그 다양한 자료 소스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추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간략한 그 오늘 이종민 박사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강연자이신 이종민 부연구위원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통일학 포럼, 통일학 포럼에 함께 하고 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또 좋은 기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시기적으로는 김정은 시기에 아무래도 중점을 맞추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 대외 무역, 경제 정책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북한 경제 연구자들 사이에 어떠한 쟁점들이 최근에 이제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토픽은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정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각 부문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김정은 집권 초기의 경제적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시기가 2011년 12월입니다. 2011년 12월 어떤 시기냐 하면 대내적으로 일단 화폐 개혁 이후의 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9년 11월에 북한이 이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때 굉장한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 3분기에서 2011년 2분기까지 그 화폐 개혁 직후부터 약 2년 동안 이 북한의 물가 지수를 그려보면 약 100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이게 2012년 하반기가 돼서야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화폐 개혁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북한 원화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금융 시스템, 북한의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어, 그 공적인 이런 화폐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좀 이제 경제적인 혼란이 수습된 지 얼마 안 됐을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외적으로는 어떠냐? 대외적으로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2000년대 후반부터 대중무역, 특히 이제 수출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 이 시기에 특히 이제 가장 주된 그 수출품은 다들 아시겠지만 석탄이었습니다. 석탄 수출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석탄 수출 물량도 크게 늘었지만
특히 이제 2000년대 후반에 굉장히 광물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북한이 석탄을 팔아서 얻는 외화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석탄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에 2.1억 달러였는데 이게 2010년에 3.9억 달러, 그리고 2011년에 갑자기 11.3억 달러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석탄 수출 단가를 살펴보면 이 그 금액이 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석탄을 수출해서 벌 수 있는 외화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석탄 수출 단가가 2009년에는 70달러, 톤당 70달러, 2010년에는 84달러, 2011년에는 1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석탄 수출, 광물 수출이 아주 북한의 그 외화벌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정은이 그 정권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기 경제 정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뭐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전반기는 2012년에서 16년 또는 2018년까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년 또는 18년이라고 한 이유는 2017년부터는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과 18년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정책이 쭉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이거 실천적으로 이게 잘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016년 또는 2018년으로 이렇게 그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은 결국은 이제 어, 안보적으로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핵 경제 병진 노선 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을 하는데 그 전부터도 이미 이런 준비들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경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달라졌는가 하면 개혁적인 시도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그래서 2011년 12월에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미 벌써 경제 관리 방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이게 이제 연구와 또 몇 차례 시범 실시 단계를 거쳐서 2014년 5월 30일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이 경제 개혁 정책의 전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얘기로 하면 530 조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이제 산업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해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개혁이 나타나게 되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포전 담당제를 해서 이 협동 농장의 단위를 굉장히 이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또 농업 분야에서의 개혁이 일어나고요. 대외 경제 분야에서는 이제 대외 경제를 통해서 외화벌이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경제 개발구 정책 같은 이런 제한적인 개방 정책, 그러니까 외화는 벌되 이 내부에 미치는 외부의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개혁 정책을 평가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일 시기의 7.1 조치의 연장선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제의 어떤 변화는 추구하지 않되 제한적으로 개혁 정책을 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일부 제도화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정일 시기의 7.1 조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그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7일 조치를 비교를 해둔 그 표이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 2017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경제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보려고 한 것이 이제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거의 김정은은 확신을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고 이건 된다. 그래서 제재를 풀고 영변 정도를 내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핵도 가지고 경제도 다시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좌절이 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이제 대북 제재 하에서의 수세적 버티기, 이른바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직후 이제 그 전원회의 김정은의 언급을 살펴보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전진시키겠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이어 2019년 말 전원회의에서는 향후의 어떤 투쟁 방향을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정면 돌파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단기간에 어떤 기존에 했던 대로 뭐 정상회담을 미국과 벌이고 이렇게 해서 대북 제재의 해제를 기대하기보다는 어, 그 대북 제재가 지금과 같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조건, 그 조건을 상수로 둔 상태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나타난 것이 경제 운영에서 기존에는 이제 뭐 시장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그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경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중앙의 역할을 조금 다시 강화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기업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앙의 그 기업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게 되고요. 2022년에는 1월 달에 무역법을 개정하고 이걸 그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작업들을 통해서 국가 유일 무역 제도를 복원하는 그런 의도를 또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2023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몰래 거래를 양국관리소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 7차 당대회가 2016년에 있었고요. 8차 당대회가 2021년에 있었는데 이때 나타난 그 경제 부문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차 당대회 때는 이때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그 북한 경제의 고점을 2016년으로 보통 보는데요. 제일 고점일 때 열린 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후의 어떤 거에 대한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한 낙관이 담겨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야심찬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인민 경제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야심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김정은 시기에 있었던 어떤 개혁 조치들,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요. 대외 경제 부분에서도 이 가공품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경제개발구를 개발해서 특구 형태로 이 그 외국과의 협력을 이렇게 좀 도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차 당대 2021년에 열린 8차 당대를 보면은 이때는 이제 대북 제재도 제재고 코로나 이후에 그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보다는 경제의 어떻게 보면 질적 보강,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정비와 보강에 집중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력 경쟁을 강조하고 외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개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요. 국영상업망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더 강화하겠다. 좀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김정은 시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토픽은 경제 성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기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대북 제재의 영향이 지금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북한 경제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영향을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북한 경제의 성장률을 1955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쭉 플러스를 해본 것입니다. 보면은 북한 경제가 굉장히 고성장한 시기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5년에 불과합니다. 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8% 연평균 성장을 하고요. 이 당시에 그 외국의 모 저널에 코리안 미라클이라고 해서 어떤 그 에세이 기사가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노스 코리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1950년대 후반에 굉장히 북한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빠른 성장에는
어떤 뭐 소련으로부터의 지원과 어떤 대중동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이 고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침체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0년대 평균 성장률이 4.1%, 70년대 2.9%, 80년대 2.4%로 점점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80년대까지는 플러스 성장은 지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고 이 당시에 90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4.2%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경제 규모가 축소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99년부터 또 다시 이 아주 그 낮은 회복세를 한 17년, 16년, 17년 정도 이제 쭉 이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플러스 1.4%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요. 2017년 이후에는 대북 제재가 도입이 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마이너스 2% 평균 성장하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또 그 변화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이제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1%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인지 그 기로에 있다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한의 경제 교차 참고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매력 평가 기준 남북한 소득이 한 20배 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55년에 1인당 소득이 동일했다는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성장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1969년부터는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게 되고 지금은 약 20배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정은 시기의 북한의 경제 성장 실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첫 5년과 그 이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5년간은 북한 경제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음,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북한 경제가 1.2% 성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 경제 전문가들 중에 일각에서는 해당 기간 실제 북한의 성장률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는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전례 없이 강화되게 되면서 2년 연속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을 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역성장한 거냐면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까지 성장한 것을 2년간 모두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광업과 중화학공업의 하락세입니다. 이 광업과 중화학공업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요. 광업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주요 수출품인 광물이 그 전면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크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고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본 투입이 많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북 제재가 그 강화가 되면서 북한에 이제 자본재가 들어가지 못하는 또 그런 제약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에서 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영향은 외부에서 어떤 그런 충격도 있지만 주로 자체적인 방역 정책,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의 그 역성장의 특징은 그 대북 제재의 영향이 광업과 중화학공업 이런 부분에 되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시기에는 그전까지는 괜찮았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던 경공업과 서비스업에도 조금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 왼쪽 그림입니다. 2010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16년까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2년 만에 다시 100 이하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산업별로 나타낸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대북 제재 시기에 갑자기 떨어지는 산업 그 라인 두 개가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업과 중화학공업입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 2년, 3년간. 그런데 이제 이 산업들도 이 파란색 하늘색 라인이 경공업이고요. 주황색 라인이 서비스업인데 확 꺾이는 그 시점이 보이실 건데 2020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공업과 서비스업도 타격을 입게 되고요. 2023년에 이제 약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괜찮은 산업은 건설업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건설을 강조하고 있고 뭐 지방의 산림집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의 자원을 동원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다른 산업보다는 사정이 나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북 제재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의 영향이 한국은행이 추정한 역성장분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왼쪽 그림은 2023년에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라는 국제 저널에 어,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생산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인데요. 이제 이 영향이라고 한다면 그 기회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북 제재가 없었다면 그 이전에 플러스 성장을 어느 정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성장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비공식 시장 부분에 미친 영향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아래 두 그림인데요. 그 왼쪽 그림은 이제 생산에 미친 영향을 주로 살펴본 것입니다. 실제 생산이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3년간 12.9%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반사실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전후의 주민 소득의 변화를 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문에 좀 주로 그 소득이 있는 그 주민들의 소득을 대북 제재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경제 성장률의 하락보다 훨씬 더 크게 주민들의 소득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 기준으로는 한 24.5% 정도, 24.5% 정도, 그리고 평균으로는 26.5% 정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 그렇다면 이제 대북 제재 영향은 왜 컸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대북 제재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로 한정을 하더라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 유엔 안보리 어, 차원의 제재가 발효가 되게 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핵실험 또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16년, 17년 이후에는 효과가 있었고 이때는 북한 경제에 미친 효과가 없었 그 전에는 그 북한 경제에 미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재가 목표, 대상, 범위 등에 있어서 좀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재 목표를 살펴보면 2016년 이전의 제재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제약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제약하기 위해서 이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화들을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 반면에 2016년 이후의 제재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북한 정권이 핵심적으로 여기는 그런 수출 산업을 통제를 함으로써 자금줄을 차단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주어서 기획화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대상과 범위도 달라졌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제재는 그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타겟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의 제재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로 바뀌었습니다. 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외화 수급 그 라인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좀 이제 대상과 범위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2차 제재의 영향입니다. 사실 유엔 차원의 제재는 그 회원국의 유엔 차원의 제재 이행하는 것이 회원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를
그 전문가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론을 해서 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는 그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2차 제재가 아주 강화가 되면서 이것이 어 대북 제재 특히 유엔 차원에서 발효된 대북 제재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당연히 이제 그 유엔 차원의 제재 그 항목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미국 내의 자산 동결 그리고 몰수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의 퇴출 그리고 민형사상의 사법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국들의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다른 주체가 북한과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미국과의 거래가 끊어질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북한 경제를 타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2022년까지의 상황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이제 북한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퇴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북한 경제 반등을 가져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북한은 경제는 지금 회복기를 맞이한 것으로 어, 적어도 단기적인 회복기는 맞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에는 3.1% 경제 성장이 나왔고요. 2024년에도 아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북한의 우호적인 그 대외 경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유엔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소집이 돼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까지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고 그리고 기존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도 2004년 4월부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러시아가 이 연장 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문가 패널이 종료가 된 것이고요. 북한은 이런 그 대외 여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국제 정세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정치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하겠다 이런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요 쟁점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제 러시아와 협력 강화만으로는 북한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대외 무역입니다. 북한의 경제에 대외 무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 어, 그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좀 그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문난의 행군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문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기존의 생산 사슬이 작동 불능에 빠지고 공공배급 시스템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던 두 축이라고 한다면 시장과 무역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확대가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어떤 물자들이 또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무역에는 또 굉장한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심 계층, 엘리트 계층들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이권에도 이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뭐 전자제품이나 내구 소비재 같은 그런 복잡한 공정을 요하는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일상용품 중에서도 수입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중간 투입이나 고정자본 투자의 상당 부분이 수입 물자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군안의 행군을 겪으면서 중앙 집중적 자재 공급 체계라고 하는 북한의 생산 사슬 관리 체계가 붕괴가 되게 되고 이것을 대체한 것이 수입 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수입품과 유사한 품질의 원부 자재를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역의 중단이 곧 생산의 차질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무역, 북한 대무역의 구조적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상대국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북한은 국제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인접한 국가 중에 상대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90년대 이전까지는 당연히 사회주의 진영 내의 무역이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들어서 동구권, 사회주의권, 특히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주변국 선중일과의 무역이 굉장히 크게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남북 관계 그리고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되게 되면서 그 일본과 한국도 중국과 함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된 시기가 이제 1990년대 말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조금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데요. 2000년대에는 납북자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무역이 중단이 되게 되고 2010년대 들어오면 천안함 사건과 4차 핵실험 여파로 한국과의 무역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중단이 되게 되면서 중국이 거의 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무역이 거의 북한 무역의 전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201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품목별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 북한의 무역 구조는 단순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해서 해외에 팔 수 있는 품목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수산물, 일부 경공업 제품 이런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수의 품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생산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제 수입하게 되는 그런 체계가 북한의 무역 품목별 무역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거래 품목 개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입니다. 수입은 3,032개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515개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에 불과하죠. 그리고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의 비중이 2000년에는 30.9%에서 2016년에는 66%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그림은 수출 품목 다양성을 0에서 1로 표준화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뭐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경제 수준이 유사했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비교를 해 본 것인데요. 이제 이 국가들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때부터 이제 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품목의 다양성도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수출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그런 20년간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뭐 다양성이 더 떨어졌던 미얀마나 캄보디아보다도 지금 더 다양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수출품 아까 말씀드렸던 바인데요. 2000년대에는 경공업 제품인 의류 그리고 1차 상품인 수산물의 비중이 높았고요. 2010년대 들어서 아까 제일 첫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광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중국의 또 어떤 건설 수요나 철강 생산 수요 때문에 중국이 석탄을 크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석탄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이 최대 수출품이 된 것이 2010년대의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는 석탄이나 광물 또 의류, 수산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8년에 최대 수출품은 시계 부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임가공 제품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이제 어떤 부품을 들여와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2018년, 19년 코로나 이전 시기의 최대 수출품이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가발이나 속눈썹 같은 인모 가공 제품이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이후에 단일 제품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것이 이제 가발 제품, 이 최초 작년에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대외 거래 중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은 다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공식 데이터라 하면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제 무역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무역 상대 국가가 발표하는 무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식 데이터라고 하면 그 중국이나 러시아 또 뭐 일본과 같은 무역 상대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북한의 대외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외 거래 가운데에서는 이 통계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는 밀무역이 존재합니다. 밀무역은 비공식 밀무역과 공식 밀무역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비공식 밀무역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접경 지역 가보시면 두만강 같은 경우는 특히 강폭이 엄청 좁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잠깐 도강해서 주로 이제 현지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공식 밀무역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분들 중에서는 접경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7명 중에 1명은 밀수를 경험했다. 밀수를 종사한 적이 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경 지역에서는 이 밀무역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 밀무역은 국가적으로 수행되는 밀무역입니다. 주로 지금의 이제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2000년대부터 이것은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 개발 관련 물자나 사치품 등을 일부 우호적인 국가들을 통해서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왔고 2017년 이후에는 이제 좀 대대적인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것이 수출이나 석탄이나 석탄 수출이나 석유 반입 같은 이런 핵심 물품들의 거래가 금지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선박 간 환적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상에서 이제 좀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간에 옮겨 싣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석탄을 수출하고 석유를 들여오는 이런 것들이 공식 밀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좌측이 이제 석탄 수출 그 규모이고요. 우측이 이제 정제유 반입 규모를 의미합니다. 좌측은 이제 공식 수출과 밀 수출을 합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공식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7년 이후에는 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최대 2천만 톤까지도 그 북한이 2016년까지 연간 2천만 톤, 최대 2천만 톤까지 수출을 했었는데 2017년 이후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도 이것이 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는 된 상황은 맞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밀무역 그 거래를 통해서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은 이제 정제요 밀반입 관련된 것인데 어,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유엔 제재에 따르면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상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이미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가 해상 환적을 통해서 북한이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 패널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제일 많을 때는 한 500만 배럴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0 주로 2022년까지의 상황을 2021년까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2020년에서 22년까지 거의 22년 상반기까지 거의 이제 북한이 무역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2022년 말부터 북한이 점진적으로 이제 국경 통관과 통행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2023년을 보면은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이 23.2억 달러 로 그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살펴보면 수출은 코로나 이전을 이미 상회하는 규모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많이 감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회했다고 해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살펴보면 수입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약 한 80% 수준까지밖에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경을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23년에는 이렇게 됐고 2024년에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3분기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수입이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코로나 이전 규모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외화의 그런 그 바틀렉이 있기 때문에 외화 수급 사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코로나 이전 이상의 규모로 크게 늘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의 무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무역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정황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대외 거래 총액이 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아무래도 포탄을 수출하고 식량 같은 것들을 들여온다는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좀 작년보다 조금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긴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요한 북한의 무역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외화 수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쭉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안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가 국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제 그림에서 주황색 라인이 수입이고 파란색 라인이 수출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회색 반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16년까지 북한의 무역 수지는 연평균 1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북한이 그렇게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무역만 살펴봤을 때 이제 이렇다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서의 또 외화 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소소득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해외로부터의 노동소득, 자본소득과 해외 주체의 국내에서의 자본소득, 노동소득을 서로 빼주면 요소소득 수지가 되겠는데 북한의 해외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떤 자본소득을 거두거나 노동소득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 노동자 파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소득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소소득 수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 이전 수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가 없이 송금을 하는 그런 국제 송금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중국 특히 중국에는 북한 민족적으로는 북한 분들인데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탈북민들도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의 북한으로의 송금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 이전 수지도 굉장히 플러스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상 이전 수지에는 국제적인 무상 원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경상 이전 수지도 굉장히 플러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요소소득이나 경상 이전보다는 좀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서비스 수지나 자본 수지도 소폭으로는 플러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 연평균 10억 달러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화 수지가 약간 플러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요소소득, 경상이전, 서비스 자본주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북제재 강화 이전 시기까지는 소폭 흑자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장영수 김석진 2019년 논문에 따르면 98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의 외화 수지가 약 38억 달러 순유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북한이 외화를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자들의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외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 정권이 가용한 외화 플러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내부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외화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장영수, 김석진 2019년 논문에서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5억에서 최대 58억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걸 연장한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수 2021년 연구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에서 50억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작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 임수호 외에 2022년 연구를 보면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7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얼마 정도. 이 마이너스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87억 달러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결과가 있고요. 최근에 이걸 연장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서 85억 달러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2016년까지는 외화 수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폭 흑자로 추정이 됐지만 2017년 이후에 수출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수입은 그것보다 좀 덜 감소했기 때문에 훨씬 덜 감소했기 때문에 외화 수지가 굉장히 그 무역 수지가 훨씬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 2016년까지 연평균 10달러 적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017에서 19년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이게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에 다시 무역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20억 달러 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다른 부분의 소득들로 좀 메꿀 수 있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이 감당이 안 돼서 외화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적게는 17에서 50억 달러, 많게는 80억 달러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북한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퀘스천 마크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에 지금 어떤 쟁점들이 좀 연구자들 사이에서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Q&A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북한의 경제 성장 추세와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계가 유엔 통계인데요. 북한의 1인당 GDP가 2022년 최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590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당. 이게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 뭐 말라위, 소말리아 같은 최빈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이거는 이제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 그 북한 내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도 살펴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연간 경제 성장률을 쭉 누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0년대 북한 경제 고점이 2016년인데 이때 GDP가 1989년에 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GDP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이 80년대 말에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80년대 말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심지어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도 그렇게 1인당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북한 경제 연구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 뭐 어디를 봐도 북한 경제 상황이 또 이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나아진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 1인당 소득, 1인당 GDP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게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2000년대 이후에 북한 경제 회복세를 다소 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 한은의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구문을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냅샷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 성장률 자체는 믿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런 저성장 국면을 한 십수년 동안 지속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이거는 좀
너무 북한을 저평가한 것이고 그래도 그것보다는 약간 좋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추정치보다는 소폭 한 1%포인트 내외로 좀 높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김병현 교수님의 2019년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2에서 15년만 추정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국은행 추정치 대비해서 한 플러스 1.2%포인트 정도 될 거다라는 입장이 또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은 어, 이것도 좀 적다. 조금 더 높았을 것이고 그 이 한국은행 추정치보다 높은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을 것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서 한 2015년 사이까지는 이 한국은행 추정치보다 한 2%포인트, 2%포인트 정도는 높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김숙진 박사님의 2019년 통일과 평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북한 경제 연구자들의 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각에서는 북한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 5% 이상 성장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좀 진지하게 북한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주장은 좀 지지는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추정치 플러스 1에서 2% 포인트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이제 보고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들 좀 지지하는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뭐 북한 뭐 가장 뭐좀 어떻게 보면 일화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내부에서 뭐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내부에서 공개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10년대 이후에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특히 평양 시내에 막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뭐 과학자 거리, 뭐 여명 거리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북한이 뭐 말라위, 소말리아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그런 건설들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생 지표 중에 영양 지표, 보건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조금 이제 영양 부족 영유아 비율이라든지 모성 사망비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좀 북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북한 이탈 주민 한 80% 이상이 어, 북한 거주 당시 하루 세 끼를 먹었다고 응답을 했고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이 응답 비율이 201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많이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2010년대에도 상당히 개선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이 아래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의 그 연구인데요. 어, KDI 2020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물 지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DP를 GDP를 어떤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의 실물 지표들을 종합해서 좀 북한의 생산이나 후생 지표를 살펴보겠다 이런 연구였는데요.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산업 지표, 산업 생산의 실물 지표로 계산을 한 북한의 경제는 한국은행 GDP 추정치의 추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GDP는 산업 생산 지표의 추세를 잘 캡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건 및 영양 지표는 이것보다는 꽤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경제의 확산이라는 그런 큰 흐름이 90년대 말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느냐? 이전까지는 그 배급을 주는 대로 소비를 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같은 그 생산량, 같은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소비 품목을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에 직결되는 보건이나 영양이나 식생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더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이 나타난 연구 결과들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북한 경제 연구들 사이에 있는 그 북한 경제 성장 추세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의 어떤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적용하더라도 북한이 연평균 3% 정도 내외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90년대부터 성장률을 쭉 누적을 해봤을 때 90년대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1인당 소득이 아직 그 회복은 하지는 못했다. 이거는 거의 좀 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그 쟁점은 북한의 경제 체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 시장화, 비공식 경제의 확산이라는 이런 시장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010년대 중후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한 70% 이상은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런 그 시장화 추세가 북한 경제 체제의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사경제 부문이라고 하는 것의 확산이 공식 경제 부문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사경제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식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또 그 공식 그 부문에 가야 할 자원을 어떻게 보면 빼돌려서 사경제로 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경제는 또 사경제 부문에 기생하여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 기업들이 중앙 집중적 자재 공급 체계로부터 필요한 자원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2000년대부터 나타난 것이 팔삼 노동자라는 것인데요. 팔삼 노동자는 뭐냐면 그 공식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그 기업들이 운영 자금으로 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환경제 부문에 기생하여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시장화가 되고 이제 국영 경제의 비중이 뭐 감소하고 환경제 비중이 확산되고 이거는 좋은데 그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응당 제공되었어야 할 국가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치안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공 부분에서 그 월급을 받지 못하고 거의 뇌물로 이렇게 좀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확산되는 것이 부패가 확산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확대가 되고 또 이 관료들은 관료들 나름대로 그 국가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지만 자기의 이제 경제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충성심이 약화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북한 체제 불안 요인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제와 공식경제가 그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특유의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라고 하는 경제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이후에 특히 보면은 시장 메커니즘을 배척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패가 만연하다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세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주민들이 뭐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 관료들은 그걸로 자기도 생활을 하지만 위로 또 올라가는 금액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비공식적인 세금과 어떤 재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막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변화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아까 말씀드렸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경제 정책을 약간 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는 경제 개혁 정책을 강화를 했지만 이제 좀 중앙의 장악력을 높여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타나다 보니까 김정은 측이 해왔던 경제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 개혁이 후퇴했다, 완전히 이제 선회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1980년대 이전과 같은 계획 경제를 복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재 정책 기조를 전면적인 후퇴로 보는 것은 좀 성급한 시각이고 이런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많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북한 경제 시스템으로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개혁의 후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 이 이후에 뭐 전통적인 계획 경제로 이게 복귀하려는 거냐?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정책 기조를 잘 살펴보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완전히 억제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걸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대체한다기보다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공식 경제 내에 포섭을 해서 준조세와 같은 그런 것들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경제 내에 공식적인 경제 내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계획 경제를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 배급 시스템 그리고 중앙 집중적인 자재 공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현재 북한 정부의 역량으로 가능하냐라는 걸 이제 회의적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이 시도, 그래서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시장에 매기려는 이런 시도가 오히려 더 경제 활동을 기존에는 뭐 공식 그 열려 있는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했다면 이걸 좀 더 이제 음성화해서 어, 더욱더 경제 활동의 비공식화가 진행될 가능성조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쟁점은 동러 협력의 전망,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러 협력의 전망과 그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투입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도 대북 제재의 장기화에 의해서 국제적인 고립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했다. 그래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북한은 러시아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무기 수출 그리고 노동자 파견, 파병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필수 물자와 군사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뭐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자 전쟁 후에는 복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에 나온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러시아 포탄 수출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대중국 가발 수출이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1억 달러 돌파한 단일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로의 포탄 수출은 그 금액은 최소한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 시에는 거의 이제 단일 상품으로 최대의 수출 상품이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인력 파견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인력 파견을 통한 외화 수입 역시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제재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인력과 중국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북한 인력의 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가 몇 배 높거든요. 1인당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는 주로 건설 노동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에는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경공업 공장, 봉제 공장 이런 데 취업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소득이라는 거 하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소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인당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이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식량, 정제유, 비료 같은 핵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그 전 세계의 밀과 그 밀과 석유와 그리고 비료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딘지를 5개 국가를 뽑아본 것입니다. 밀은 러시아가 1등이고요. 원유와 정제유는 러시아가 2등입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는 러시아가 또 2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이런 핵심 물자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좀 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은 뭐 재래식 무기도 있고 인력 파견도 있고 그리고 파병까지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수요가 줄어들 텐데 북한이 수출 가능한 상품이 그 외에 뭐가 있는지 이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어, 비교 우위가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광물, 지하자원, 수산물 자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주로 수출하는 상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정 무역에 비해서 운송과 통관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북중 국경, 북러 국경을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북한과 중국 간에는 육로 국경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세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랴오닝성과 길림성에 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그 국경 지역으로도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짧은 운송을 거쳐서 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해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대련항이나 산둥항 이런 항들을 많이 제재 이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짧은 거리를 통해서 북한으로 물자들이 넘어오거나 북한에서 또 물자들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육로세관이 핫산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세관조차도 잘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그 유럽 쪽의 러시아 지역과 거래를 해야 되는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실현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운송 루트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북중 무역에 비해서는 이 운송과 통관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현재 협력이라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를 먼저 지원하고 향후에 보상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국제사회를 우리가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래서 유럽이나 서방 세계와는 무엇을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의 어떤 블록을 형성하겠다. 제3세계를 규합하겠다. 뭐 이런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북한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겠는데 더 쉬운 길은 사실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과연 북한에 약속한 보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북러 간의 경제 협력은 단기적인 효과는 굉장히 강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인력 파견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화 수급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단기간에 크게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인력 파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어떤 수입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견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이나 군수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군수 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거둔다든지 해서 일부 주민들의 소득은 꽤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핵심 물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풀리게 되면 이것이 그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비료 수입을 통해서 식량 증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이고요. 장기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생산 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가 제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제재 이전까지 했었는데 제재 이후에 자본재 수입이 막히게 되면서 이 자본이 굉장히 낙후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기에 경제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개혁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그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 성장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피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소득을 이렇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질문과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는 시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김정은 시기의 북한 경제의 동향과 또 주요 쟁점들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까지 좀 이렇게 폭넓게 잘 조망을 해주셔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오늘 발표 내용 혹은 오늘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북한 경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으신 참가자들께서는 좀 저희가 질문을 읽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그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서 발표 관련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개 정도 하나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아까 중간에 좀 참가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서두에 이제 북한 여성 정신건강 관련해서 안내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논문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Health Seeking Parent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r Mental Health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저희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에이시안 저널 오브 피스 빌딩이라는 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2004년 논문이고요. 그 12권 1호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평원 홈페이지 통해서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논문의 뭐 핵심적인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뭐 저 박사님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여성들이 어 남한에 입국한 북한 여성들 탈북민들이 남한 주민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정신적인 문제를 어 앓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정신적인 문제에 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 또 탈북민 집단 안에서 남성들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탈북민 여성들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앓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파인딩을 가진 논문이고요. 제가 이 논문을 되게 흥미롭게 봤던 이유는 뭐였냐면 어, 건강보험공단의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이었었죠.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네, 좀 중요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박사님께서 어떻게 북한 경제 분야를 전공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특히나 북한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을 연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뭐 우스갯소리처럼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을 연구하게 되면 북한과 비슷해진다. 어떤 면에서 비슷해지냐면 학계에서 고립되고 잡마켓에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크고 또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사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학 안에서도 북한 경제라는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까 PPT 슬라이드 중에서 김정은 정권 초기에 집권 5년, 첫 5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북한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추정치로는 약 1.2% 정도 성장을 했고 다른 연구자들은 사실 그것보다 좀 더 높게 성장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의 원인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 부문의 성장이 하나의 동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 같은 그런 비공식 경제의 부문, 아니면 뭐 북한의 공장 기업소와 같은 공식 경제 부문의 성장이 그러한 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중국하고의 어떤 대외무역의 성장, 이런 것들이 북한 경제의 그 플러스 성장을 그 추동했다. 이렇게 또 그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그 어떤 부분이 여기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경제학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전공을 해서 유학을 다녀오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학자가 되겠다. 일반적인 경제학자가 되겠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아, 대학원에 입학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경제학을 경제학 박사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학 박사 굉장히 많고, 특히 저는 뭐 겨시 뭐 이런 쪽을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이쪽을 이제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이 사이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면, 내가 그 공부를 해서 좀 그냥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기로 했을 때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를 더 했을 때 그 효과를 뭐 한계 비용, 한계 효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경제학계에 들어와서 한계 효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을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 명이 더 전공을 했을 때 이, 이런 그 사회를 얼마나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한계 효용이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공을 탐색을 하다가 아, 북한 관련된 어떤 세미나를 우연치 않게 참석을 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아무래도 북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 이 두 가지를 좀 모두 충족을 할 수 있는 좀 연구 분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침 또 그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대학교에 이제 북한 경제를 하시는 김병현 선생님 계셨고, 그래서 그래서 북한 경제를 마침 좀 전공하기 좋은 환경에 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경제학자적인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네. 질문은 이제 북한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첫 5년간 북한 경제 성장 요인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것들이 다 이제 저는 그 어우러져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 뭐가 더 중요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야별로 좀 나눠서 본다면 북한 내부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저는 그 시장 경제 확산과 경제 개혁, 이게 좀 중요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투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본 투입, 노동 투입은 어떻게 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은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거, 효율성을 개선하는 건 내부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 그러니까 뭐 그런 시장 경제의 친화적인 그런 개혁을 함을 통해서 이런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 김정은 시기기 전반기예요. 네. 그게 좀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이제 플러스 부차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자원 유입,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런 뭐 자본재나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설비 개선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아주 그 북한 경제 플러스 성장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 경제를 군수 경제와 민간 경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핵 완성 이후에 군수 경제가 민간 경제로 전이하는 현상은 없었는지, 그렇게 관찰된 것이 없었는지 그거 질문 하나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대선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이거 이후에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개방할 여지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되게 좋은 그 코멘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군수 경제와 민간 경제로 구분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북한 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군수 경제와 민간 경제를 나누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 글쎄요,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런 핵 완성 이후에, 그러니까 2018년에 핵 완성을 선언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단독으로 가겠다, 이게 좀 그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 좀 짧게 나타난 그런 건데, 그 시기에 군수 경제에서 민간 경제로 자원을 이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경제학적인 방법론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뭐 노동신문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솔리드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미 대선 이후에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어, 개방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지. 글쎄요, 예. 그거는 이제 대선 결과도 나와봐야 되는데, 이제 그 아마 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북한과도 미국이談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의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이건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 쪽보다는 저희 정치 쪽에서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걸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그 변화의 어떤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은 뭐 지금 많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그 북한하고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에서 지속해왔던 대북 정책이 상당 부분 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은하고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기존에 그런 그 커넥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그 북한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워딩, 뭐 그 토픽 같은 거 하나 꼽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방 발전 20승식 10 정책, 뭐 우리로 읽으면 20 곱하기 1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지방 발전, 지방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20승10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용어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매년 20개의 지방 공장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짓겠다. 그래서 북한의 이 도농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그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이 그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사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20승 10 정책, 예, 저도 올해 경제 정책 중엔 제일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경제적인 영향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더 큰 것 같고요. 이게 북한 경제 전체의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경제 발전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분산해가지고 뭐 지역균형 발전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이슈지만 이 북한과 같은 발전 단계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정은 전반기에 제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개선 요인으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시장의 어떤 활용을 통해서 개선됐다. 어떤 그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좀 도입함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결국은 어, 자원을 그 최고 지도자가 임의적으로 동원을 해서 각 지역의 거점을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는 이제 양적 지표에 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이제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각 단위들이 달성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뭔가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선전을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퀄리티의 문제인데요. 지방에 짓는 그런 공장들, 주택들의 퀄리티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규모 동원 정책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이제 입장입니다. 네. 그 20승식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지방 그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장만 짓는다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원자재라든지 뭐 전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어떤 개편 없이 단순히 그냥 공장만 짓는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치적인 레토릭에 가까운 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진정으로 그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이런 분석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북한의 화폐 개혁이 한국의 어떤 형태의 경제 변혁기에 이루어졌는지가 일단 하나 그 질문이 하나인 것 같고요. 한국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국에 북한이 한국에 대한 경제 작용이 2025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까지 작전을 전망할 수 있습니까? 어, 라는 질문인데요. 좀 그 후반부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쉽게 질문을 좀 재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은 조금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뒷부분 질문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혼란이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북한의 화폐 개혁이 한국이 어떤 형태의 경제 변혁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네, 뭐 네. 그거야 그 북한의 화폐 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2009년 11월이었거든요. 2009년 11월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회복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름 선방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 김정은 집권 직전에 한중 관계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북중 관계는 굉장히 좀 미묘하게 멀어지는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한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좀 잘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이제 중국이라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의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은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시기에 이제 북한은 화폐 개혁을 실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혹시 두 번째 질문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두 지금 번째 질문 저도 이제 어떤 말씀인지 좀 음,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질문 또 올라왔는데요. 북한의 GDP 추정과 관련해서 UNCTAD, 한국은행 그리고 연구자별로 추정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어떤 추정 결과 가장 신뢰하시는지 그 한국은행에서 오셨는데 어떤 추정치를 가장 신뢰하시는지 네. 네, 궁금하다고 말씀해 저는 당연히 주셨고요. 한국은행의 추정 네, 결과를 가장 신뢰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유엔의 추정이 그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추세를 따져보면은 거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의 자료를 이제 제출한 게 마지막으로 GDP 관련 자료 제출한 게 2005년,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에 이제 유엔에 마지막으로 GDP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이 제출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엔에 제출할 때 국제 원조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약간 늦춰서 좀 이렇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추정치는 2005년부터 2005년이 마지막이고 사실상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그 GDP 북한 경제 성장률과 어떤 그런 한국의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고요. 다른 추정치는 사실상 없죠. 근데 연구자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저널 오브 컴패러티브 이코노믹스에 나온 논문이라든지 2021년에 저희 이제 한국은행 연구자들이 경제학 연구라는 국내 저널에 어,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좀 장기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또 이제 현재 경제 레벨과 관련해서 약간은 뭐 대안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다른 방식의 추정치를 볼 수가 있겠고요. 김병현 교수님의 2017년 그 책에도 일부 이제 북한의 소득 수준에 대한 추정 나름대로 추정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GDP 추정치나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 그 북한 경제학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의 경제적인 역량이나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북한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은행 보통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수치가 좀 추정이 되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또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은행 추정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료를 통해서 아주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자료다, 그 수치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한국은행이 북한 GDP 추정은 그 한국의 GDP를 추정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국민 계정 체계라고 하는 그 예, 사회 계정 체계라고 하는 그 방식을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델은 그런데 어, 그 투입되는 자료의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투입되는 자료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북한에 얻을 수 있는 원자료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별로 생산 자료들이 다 있지만 북한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뭐 추정해서 넣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원자료를 수집을 하긴 하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점, 방법론적으로는 한계점이지만 좀 모델 자체는 한국의 GDP를 계산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진보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PPT 슬라이드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개성공단 효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북한 GDP 관련된 수치에서 이 개성공단에 관한 부분 또 개성공단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나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사실 그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적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연간 뭐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북한과 같이 경제 사이즈 자체가 작은 국가에서는 1억 2천만 달러도 사실 그렇게 적은 포션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실제 북한 경제에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에
어떤 좀 영향, 실질적인 북한 경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모만으로만 보면은 북한 경제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최대 고용이 몇만 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꽤 큰 규모로 산업단지가 돌아갔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의 문제는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형태였다는 게 아무래도 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사실은 들어가는 거는 지금 중국이랑 하고 있는 인가공 무역도 같은 형태입니다만 어, 그 개성공단 역시도 이제 남한의 기업들이 거기 가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우리가 완제품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임금 정도, 인가공료라고 하죠. 인가공료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그 부수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뭐 북한 남 관계가 좀 괜찮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특구를 할 때는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좀 이제 전후방으로 산업들을 많이 엮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인가공뿐만이 아니라 뭔가 북한 전체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특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가 뭐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경색 국면이 앞으로 이제 경제 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문해 주셨던 진윤호 선생님께서 추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어, UN CTAD 자료에 그 1인당 GDP가 한국은행 추정치에 비해서 꽤 큰 수치로 낮춰지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2005년에 이제 유엔에 제출한 GDP 자료를 가지고 한국은행의 성장률을 적용해서 연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2005년에 제출할 때 의도적으로 좀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게 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 추정치를 이제 그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 이거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남북 간의 비교를 위해서 남북 간의 비교에 국한되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달러로 환산해서 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북한에는 뭐 저희가 아까 원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량 자료도 부족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격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모스필 만들려면 그 가격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산량과 가격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가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생산에 남한의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남한도 남한의 가격, 북한도 남한의 가격으로 한 거니까 남북 간에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남한의 환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한이 훨씬 선진국이고 북한은 이제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 북한 화폐에 비해서 남한 화폐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가 이거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엔 추정치에 비해서 한국은행 추정치를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달러로 환산한 그런 것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로 환산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질문 더 올려주신 분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러면 저도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뭐 그 질문 있으신 그 참가자들께서는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북 제재 효과 관련해서 좀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우리가 정성적인 증거들, 그리고 정량적인 증거들을 골고루 다 보게 되면 사실 대북 제재 효과, 특히 2016년 이후에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위성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뭐 야간 조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대북 제재 특히 이제 강력한 대북 제재 이전 이후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뭐 트럼프 김정은 간의 친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그런 워딩들이 나오거든요. 뭐 간절히 원했던 대북 제재 해제를 바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 우리는 영변 그 핵시설을 양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반대급부로 간절히 원했던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진척이 없었다. 뭐 이런 그런 설명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그 대북 제재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 있다고 보시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북 제재 효과가 있다는 건 말씀하셨듯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연구자가 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대북 제재의 효과는 있고 꽤 크다는 것이 아까 저희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과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뭔가 제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재로 인해서 물론 이제 김정은을 그 회담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영변의 시설의 해제까지 제한을 하게 만든 것이 이제 대북 제재의 영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대북 제재가 목표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적인지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북 정제 제재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했느냐 이건 사실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인 그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 104차 통일학 포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김정은 시기 동해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와 또 여러 가지 Q&A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그런 답변들, 의미 있는 답변들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통일학 포럼 104차 통일학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